반갑습니다. 2020 미래를 여는 부산 다행복교육 한마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박수와 환호 부탁드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마 저 화면 너머 우리 학교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아마 큰 박수와 환호 함성 지르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번 한마당 사회를 맡은 교육혁신과 장학사 하영화라고 합니다. 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은 채로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한마당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이곳 현장과 저 화면 너머 학교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제가 파악한 인원만 저 화면 너머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400명을 넘습니다. 예, 한 분 한 분 모두 소개시켜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널리 이해 부탁드리면서 바쁘신 와중에 흔쾌히 시간을 내셔서 한마당에 참석해 주신 부산광역시 교육청 전영근 교육국장님의 인사 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전영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죠? 아닙니까? 저는 사실 올해 우리가 이제 6년째 이 혁신교육 다행복학교를 운영하면서 올해는 시작할 때 좀 더 이제 도약하는 또 일반화하는 그런 또 올 한 해가 됐으면 이런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 방역이 더 우선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모든 활동들이 상당히 위축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다행복 교육 지구 사업을 보면은 우리 그 어려운 그 원격 수업할 때 마을 활동가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우리 그 혁신 교육을 선도하는 우리 선생님들 또 마을 활동가 지역 또 지자체 이런 분들이 다 같이 협력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주제가 이제 뭐 앞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제 이런 미래 교육을 이제 연결하는 그런 이제 혁신 교육이 앞으로 필요하다는 데서 올 한해 다행복 교육을 한번 정리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특히 이제 오늘은 멀리서 우리 그 서기른 경기도 교육연수원장님이 직접 오셔서 아마 오늘 특강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혁신 교육에 있어서는 아마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전문가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를 해주시고 아마 오늘 특강으로 시작되고 내일부터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은 이제 11개 학교에서 학교별 사례를 이제 유튜브로 또 이렇게 하면은 각자 이제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셋째 날은 포럼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포럼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들을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처음에 이제 2015년도에 그 혁신학교를 시작할 때 한 10개 학교로 시작됐습니다. 사실은 부산 지역이 상당히 좀 척박하거든요. 다른 시도는 지자체에서 혁신 교육을 하자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교육청에서 지자체를
다니면서 참 어렵게 뭐 다행복 교육지구 사업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만큼 혁신교육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이제 59개 학교가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도 또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행복 교육지구도 조금씩 늘어서 지금 7개 지구가 하고 내년에도 한 2~3개가 또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에 우리 선생님들 또 교육청 장학사님들 또 지자체 또 마을 활동가 다 같이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는 것보다도 얼마나 내실 있게 이런 학교 문화를 바꾸고 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 마을과 학교와 지자체 모두가 이제 협력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내년에 올해 그 성과나 또 성찰해야 될 내용들을 한번 엮어서 내년에는 좀 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전에는 이제 다행복 교육 한마당을 사실은 대학을 빌려서 이렇게 가서 수업도 보고 여러 가지 사례 발표도 보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게 돼서 조금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뭐 내실 있게 한다면 아마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로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많지는 않지만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감사드리고 우리 그 3번 하는 이런 다행복 한마당에 다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인사 말씀 해주신 전영근 교육국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벌써 11월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죠. 가을이 깊어갑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마을에서 혹시 이 깊어가는 가을을 느끼고 계신가요? 저는 아니요 하실 줄 알았는데 예라는 대답이 많아서 좋습니다. 예, 오늘부터 3일간 이루어지는 다행복교육 한마당 관련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안내해 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 미래를 여는 부산 다행복교육 한마당 혁신교육 미래를 연결하다는 오늘 첫째 날 미래교육과 부산 다행복학교에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경기도 교육연수원 서길원 원장님의 말씀으로 진행됩니다. 둘째 날 11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부산 다행복학교의 생생한 이야기가 학교와 마을에서 줌으로 펼쳐집니다. 셋째 날 11월 19일 목요일에는 부산 다행복학교 그 너머를 꿈꾸며라는 주제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는 선생님들의 이야기,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져서 너무 행복하다라는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스스로 성장해간다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이야기, 부산 다행복학교는 떨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마을 활동가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 그럼 2020 미래를 여는 부산 다행복 교육 한마당 그 첫 번째 문을 열겠습니다. 대한민국 혁신교육의 산 역사라고도 할 수 있으십니다. 경기도 남한산 초등학교 교사를 거쳐 보평초등학교 교장, 경기도 미래교육원 국장님 등을 역임하시고 현재 경기도 교육연수 원장으로 계시는 서길원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따뜻하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가 오면 제주도 오는 것만큼의 따뜻한 곳이 부산 같아요. 마음이 따뜻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행감 중인데 마치 하루가 삐어가지고요. 이게 좀 뭔가 또 인연이 더 만들어지는 것 같고, 부산 하면은 또 아까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대처하는 어떤 이 교육청의 모습을 보면서 꼭 그렇지만 않다. 미래 교육을 여는 시발점이 여기서 또한 시작되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도 해봤습니다. 저한테 강의 주제를 맡았던 부분이 이제 미래 교육의 방향 그리고 부산 다행복학교에 나아갈 길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미래 교육의 방향이라는 것은
뭐 사회적 현상과 미래 학교는 어떤 것이어야 되는 등은 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주로 이제 이 부산혁신학교에 나갈 길, 이것이 이제 어떻게 미래 교육과 만날 것인가, 미래 교육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 주제에 주목해서 제 경험적 관점에서 조금 더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나눴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 혁신교육에 대해서 좀 더 성찰적인 눈으로 살펴보고 또 성과를 나누면서 그 속에서 나갈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런다라고 보면은 하나는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연결인가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실천적 과제. 현상적인 어떤 이야기라든가 개념적인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실천할 때 그것이 연결의 고리로 될 것인가, 이 점에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체적으로 미래교육, 혁신교육 하면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은 약간 불편한 감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힘들고 아이들이 즐거우면 그게 좋은 학교라고. 아마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아니 지금 혁신교육도 제대로 자리 잡지 않은데 뭐 또 미래교육이야?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경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새로운 교육사주가 나오고 또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나오고, 이거 또 다른 유행이 시작되는 거 아니야? 또 얼마 가지? 라고 하는 의심들이 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때 되어질 때 교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설렘이나 희망보다는 두려움이, 불안이 다가오죠. 아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교육이니 혁신교육 할 때 이 타로 카드를 집어보라 그러면은 아마 불안, 죽음, 막 이런 쪽으로 아마 짚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교육을 새로 시작한다고 할 때 교원들이 맞아, 새로운 설레임으로, 희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마 15% 정도 이내일 것 같습니다. 내 마음속에도 그럴 것 같아요. 설레임과 불안이, 두려움 두 개 중에서 한 20%는 뭐 설렘이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두려움으로 80%가 자리 잡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러할 때 이것을 어떻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희망적인 것을 끌어낼 것인가, 설렘으로 바꿔낼 것인가, 이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간의 혁신교육을 하시면서 받았던 그런 보람, 성장, 이런 것들을 경험케 어떻게 만들 것인가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당위적인 것만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함께 가는 것으로 해서 즐거움이 돼야 된다. 우리가 이제 보면 두려움을 떨치는 방법 중에는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함께 가는 것, 어떻게 함께 실천하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뭐 우리가 지금 미래학교 얘기하면 뭐 미네르바 대학, 또는 칸넵스쿨, 또는 뭐 대안학교, 이런 거 꿈꾸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현장에 있는 그곳에서 충실하게 교사 생활하면서 정년하면서 미래교육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그 틀 위에 이 공교육 학교 틀 내에서 뭔가를 실험해보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스타트업을 하는 거죠. 이걸 정리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혁신교육을 그만두고 미래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는 그간의 혁신교육을 좀 더 심화 발전시키는 거죠. 스케일업 하는 것이죠. 이 두 개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시작할 때 우리 교사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은 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또 다른 유행 아니야? 이런 늘 있어요.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과 의심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속 가능성이 그 자체가 발전이고 미래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주목해야 되지 않겠나. 이 지속 가능성이란 뭡니까? 축적입니다. 축적. 우리 내에서 축적의 시스템이 있는가, 혁신교육은 지금 현재 축적의 과정을 밟고 있는가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속에서 하나는 또 다른 것으로 확장, 네네. 제가 그 마스크를 띄워놨는데요. 마스크를 좀 닫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 네, 그렇게 네, 마스크를 저도 끼고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초상권을 다 보였기 때문에 마스크 껴도 괜찮겠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는 확장의 부분인 거, 확장.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더 나은 새로운 실험을 위한 전환의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학교 관리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많은 교육 계획에 대해서 실제로는 실패하였다. 부정적으로 많은 부분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혁신교육에 대해서는 좀 더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우리 이 안에는 축적의 과정이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이 바로 혁신교육을 넘어서 미래교육으로 간다. 이렇게 정해둘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우리가 린 스타트업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들은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틀을 이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미래를 간다는 것은 낯선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아주 정확한 플랜을 짜고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꼭 그 길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완벽하게 미래를 그림을 그릴 수도 없어요. 우리는 상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정교한 아이디어가 아니고 정교한 플랜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열정이에요. 자신의 경험 속에서 해냈다는 그 경험 속에서 더 쌓아간다는 실험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래를 교육한다는 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정 속에서 뭐가 중요하겠어요? 고쳐나가는데 학습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함께 더불어서 학습하면서 과정을 바꿔가는 거죠. 경로를 이탈할 수도 있는 거고요. 생각했던 미래가 아닌 또 다른 미래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가 미래 교육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확실하지도 않은데, 플랜을 제시도 안 했는데, 교육청에서 공문서도 안 내려줬는데 이렇게 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또 혁신교육의 틀 속에서 미래교육의 틀이 있다라고 보여지진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혁신교육이 자리 잡는 과정까지 어떠한 전환의 과정을, 어떠한 린 스타트업을 해왔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미래를 살펴볼 수 있겠죠. 혁신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모델 학교를 가지고 그것을 확산시켜 왔어요. 다른 말로는 이렇게 합니다. 운동과 제도가 만났다고. 이 과정이 만들어질 때는 지방교육자치가 탄생되어지고 교육감, 민선교육감이 나오면서 탄생하게 됐죠. 그러면 교육지방자치가 됐으니까, 민선교육감이 됐으니까 곧바로 혁신교육이 탄생한 건 아니죠. 그 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 교사들의 자생적인 운동이 있었습니다. 남한산학교를 대표하고 있는데 작은 학교 같은 운동들이 있었어요. 이 운동적인 것들을 제도화시킨 것이 혁신학교죠. 그러니까 운동과 제도가 만난 거죠. 그리고 그것을 모델화시켜서 확산 전략으로 제도화 전략을 통해서 일반화를 시켜왔던 것입니다. 6년의 과정들이 그런 과정이겠죠. 그럼 그 전에 교사들이 했던 자생적인 운동은, 그러면 이것 또한 열정적인 교사들만 있어도 된 거냐? 그렇지는 않죠. 그 시대적 상황이 5.3일 교육개혁이 시작되면서 학교 자율화라고 하는 조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학교가 많이 자율권이 열렸어요. 특히 창체라든가 학사의 자율화 이런 등등이 그 틈을 이용하면서 교사들은 새로운 실험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또한 그 교사들 스스로가 이런 반성을 했어요. 그 전에는 교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참교육 실천, 이런 거에 주목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됐다. 학교를 단위로하는 이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하는 자기성찰적인 것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531 교육체제를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주로 단위학교 책임제 이렇게 해가지고 외적인 책무성을 겁니다. 모든 것들은 성과 위주로 가게 돼 있죠. 평가. 그래서 교원평가도 들어오고 학교평가도 들어오고 외적 책무성을 굉장히 강화합니다. 그 내적인 자발성이 안 생기죠. 주체와 동력도 안 생기죠. 이런 문제에 대한 매우 비판적 생각을 가지고 교사들이 실천적으로 해보자 했던 것이죠. 이 운동과 제도가 만나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시대적 상황이 늘 새로운 전화를 꿈꾸게 만들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서는 어떻습니까? 자, 2020년 굉장한 저는 이세돌 바둑 비면서 인공지능의 시대가 미래교육을 열었다 닫다 했는데 정작 코로나가 오니까 이미 내 가슴속 깊숙이 미래가 와버린 거 있죠. 인구절벽이라는 상황이 지금 던져지고 있죠. 기후 위기를 넘어서 기후 재앙, 조금 있으면 식량의 위기까지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속에서 코로나19 하면서 돌봄이라는 문제, 긴급 돌봄 등등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다 해야 되냐 학교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지역의 교육의 생태계가 구축돼야 되는 문제, 단위학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문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이런 과제들이 바로 우리가 미래 교육에서 해결할 과제가 던져졌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531 교육개혁에 시작했을 때 그 시대적 상황 또는 이 진보 교육감의 탄생이라든가 이 교육자치 시작했을 때의 상황보다는 더 심각한 상황이 도래되었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문명사적 전환의 시기가 도래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저의 과제가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다음에 더 넘어가서 이제 어떻게 됐냐 하면 혁신교육이 이제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정교하게 분석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됩니다. 초기에 혁신교육을 1.0이라고 불러요. 이 부분은 이제 제도를 착상시키는 과정이죠. 그래서 모델 학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벤치마킹을 해서 이렇게 넓혀가기 위한 수단으로 삽니다. 여기에서 주된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학교 문화의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중요한 키로 잡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모방적 확산을 하려고 해요. 벤치마킹으로.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겠어요? 이것을 전달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전달자를 길러내기 위한 혁신학교 아카데미. 그래서 새로운 주체 동력을 만들기 위한 연수 과정을 굉장히 철저히 하죠.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혁신학교를 확산시켜 갑니다. 근데 부정적인 얘기도 나오게 되죠. 소진된다. 활동가들이 소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책임을 모두 학교에 떠넘기느냐 이런 말도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매우 새로운 주체들이 만들어서 새롭게 어떤 이런 분들 계세요. 혁신 학교가 자기의 종교가 됐다. 이런 분도 나옵니다. 아주 누구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집에 가서도 얘기합니다. 제 집사람도 보면 저한테 맨날 학교 얘기만 해요. 자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부동산 많이 올라오는 이런 얘기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문제가 되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과 확장성의 고민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게 제 2기로 2.0의 시기로 넘어가면서 일반화 전략,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반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주목하고 확산 전략을 주로 짭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직 문화의 변화인데요. 그것은 이제 학습 공동체, 특히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교사들이 주체적으로 집단적으로 개발자가 되는 것, 학교를 바꿔보자 하는 것들을 주도하게 됩니다. 교직 문화 변화가 오죠. 또 한편에서는 관료제 학교라는 단위의 관료제의 학교를 행정 중심의 학교 체제를 바꾸는 작업, 민주적인 학교를 만드는 것, 이 작업이 또 하나씩 있죠. 이 교직계의 고질적인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교사의 개인주의, 교실주의, 편의주의. 한쪽에서는 행정중심, 관료주의. 이 두 축을 바꾸기 위한 핵심적인 일들을 추진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일반화를 전략을 쭉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생겨요. 뭔 문제가 나면 무늬만 혁신학교가 양산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을 해요. 논쟁이 되죠. 혁신학교의 탁월성을 추구하는 사람과 보편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논쟁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생태계라는 관점에서 보편적으로 넓혀가야 되는 쪽으로 거의 동의가 된 것 같은데 1.0에서 2.0으로 넘어가는 중에서는 치열한 논쟁들이 있어요. 또 윗부분에서는 좀 더 운동적인 것과 탁월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뭐라고 하는 거니 그들만의 네가 아니야. 이런 논쟁들이 나오게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가면서 대부분 정리가 됐던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이제 현재 우리 이번에 과정 중에서 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 밖의 교사들의 학습 공동체가 교과교육, 연구교육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했죠. 도에서 주어지는 것보다 그들 모임 속에서 만들어진 교육 콘텐츠를 서로 공유하는 과정들이 이 상황을 굉장히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죠. 바로 학교 안 학습 공동체뿐만 아니라 학교 밖 학습 공동체가 위력을 발휘합니다. 특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 상황을 온라인 수업의 상황을 잘 대처한 학교를 보게 되면 주로 혁신 학교들 중에서도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탄탄한 학교들은 아주 재빠르게 이 상황을 다 대처했었어요. 그리고 또 학교 밖 학습 공동체와 연계된 속에서 교육 콘텐츠가 많이 만들어지고 공유되는 상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미래 교육에서 무엇을 탄탄히 해 가야 되는가를 제시해주고 있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게 학교 안 학습 공동체가 학교 밖 학습 공동체로 이제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학습 네트워크 연대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이제 학교 간의 학습 공동체, 학교 간의 학습 공동체가 실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도 실제로 이번에 과정에서 좀 반성적으로 살펴보면 학교 간 네트워크가 좀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들이 학교 문을 열고 당신네 학교는 이러이러한데 우리 학교는 어떠어떠하다. 거기 이렇게 공유하는 이런 과정들이 중요했는데 실제로는 그 부분이 잘 안 이루어졌어요. 학교의 물타리가 높은 거죠. 교사들은 문을 열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들은 문을 잘 안 열어요. 이게 과제가 되겠죠. 학교 간 네트워크, 학교 간 학습 공동체,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학교 개선을 위한 학습 공동체 활동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정책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도에서, 지원청에서, 지휘 감독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들 스스로가 대처하는 것들, 위기 상황에 대해서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대처하는 것들, 이것들이 중요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자율화라는 개념이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화예요.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라고는 그때의 상황이 지금도 있는 거죠. 자율이라는 개념을 이제는 네트워크 개념에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협력의 개념에서. 지금 현재 교선생님들이 이제는 교실주의라든가 단위학교 자율을 중심으로 보는 생각은 많이 없어졌어요. 협력해야 된다, 개방해야 된다, 공유해야 된다. 근데 학교를 개방해야 된다, 공유해야 된다는 저거예요. 공유를 언제? 행사식으로 해요. 학부모들 모셔놓고 연말에 한 번씩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일상적인 이런 과정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나. 이게 이제 지구과학 협의라고 있는데 있죠. 모이시면 친목기 수준을 아직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공적 조직이 아니에요. 자꾸 서클 조직화돼 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이제 아직은 이 학교 단위로서의 어떤 자율성, 책임성 이걸 확보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여기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혁신지구 사업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이것 또한 이제 혁신교육이 혁신학교에서 혁신교육으로 또 한 축 발전해가는 과정이었죠. 단위학교에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지역을 단위로 해결해야만 되는 것들이 참 많죠. 그래서 지역과 학교가 연대해야 되는 것들, 또 지역의 교육청,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야 되는 것. 특히 우리나라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통합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연계와 협력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고리를 찾았던 게 혁신지구 사업이에요. 초기에는 혁신학교를 지원부학교에서 혁신지구 사업을 벌렸는데 이제는 협력하기 위한 과정을 하죠. 초기에는 그래서 기관협력 체제예요. 도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지원청하고 지자체하고 기관협력 체제에서 이제는 더 나가서 마을 교육을 하게 되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민관협력 체제로 점차 발전하게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꿈의 학교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서는 꿈의 학교를 만들고 그것을 공모하고 일반 시민들과 함께하는 협력 사업을 전개를 해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마을 교육과 교육 거버넌스까지 확장해 나가겠지요. 이 부분 뒤에서 좀 더 함께 고민해 볼 과제인 것 같은데 이 점에서 이제는 도교육청이 아니라 지원청의 역할이 더 중요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을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교사 중심보다는 지원청이 좀 중심이 될 필요가 있겠다. 교사가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죠. 그것은 또 교사가 하는 부분은 이제 교육 과정을 지역화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목할 수밖에 없겠고요. 근데 또 다른 부분인데 인프라 구축에 관한 부분은 좀 더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이래서 이런 부분은 지원청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학교 밖 학습 공동체를 했던 부분 중에서 자생적으로 좀 되어지겠는데 각종 교과교육 연구회, 그다음에 이제 뭐 교총이라든가 전교조, 새로운 어떤 교원노조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이들이 좀 더 이런 교육의 컨텐츠를 개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연수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이 이런 것들을 좋아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연수 활동을 봐도 너무도 기관 중심이에요. 연수시키는 구조예요. 이게 전문직이잖아요. 전문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문성을 자율로 확대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는 고민을 넓혀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기관 중심의 연수 체제를 좀 더 완화시키고 이런 교원 단체라든가 교과교육 연구회라든가 이들이 자율적으로 연구 활동을 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교육 콘텐츠를 개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거.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는 우리 연수원에서 하는 거 연수를 시키는 구조거든요. 약간 계몽적이에요. 결핍 모형에 의존한 연수 방식이에요. 부족하다를 전제하에 연수를 시키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이번에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보면 교사들이 개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할 과제이고요. 다음에는 이제 혁신교육에서 미래교육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과제입니다. 혁신교육을 일반화시키면서 나타나는 한계가 뭐가 나타납니까? 너무 보편적이다 보니까 학교의 특색이 좀 적다. 탁월성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뭐가 부족하다는 거냐? 교육과정이 특성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수업이 개별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미래교육의 특징은 어떤 겁니까? 학교마다 각기 다른 색깔을 가진 학교, 학생들마다 각기 다른 소질을 지원해주는 학교, 이것이 미래학교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더 교육과정을 특성화, 지역화하는 작업, 학습의 적정화, 개별화하는 작업이 핵심적으로 미래로 가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학교 특색화, 교육과정의 특색화라 했는데 바로 이것이 미래의 교육을 연결하는 브릿지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혁신교육의 보면은 이제 학교 문화의 정상화에 주목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교육과정의 특성화, 수업의 맞춤식 수업을 위한 적정화, 여기에 주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내용적인 것, 컨텐츠, 이것이 문화와 내용, 그 다음에 이걸 담을 수 있는 체제, 시스템, 형식, 이것이 이제 미래교육과 만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교육이라고는 미래학교라는 틀이 만들어 있지 아니어도 내용적으로 축적해 가서 내용이 형식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몇 개를 만드는 것, 실험적인 학교 위에는 미래학교를 못 만들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혁신학교 내에서 미래의 교육을 실현하는 거죠. 무엇으로?
이 교육과정의 특성화로, 맞춤형 수업으로, 학습의 개별화로, 이런 지점에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학교를 바꿔야 되고 교육 행정을 바꿔야 될 것인가, 뒤에 가서 한 번 더 고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혁신교육의 10년의 과정을 이 표 한 장으로 정리를 했어요. 내용적으로 이 속에 이제 많은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 같이 담아주고 있는데요. 좀 더 이 고민에서 부족한 점을 채워갈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아까 이제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좀 역할을 했던 것이 이 플랫폼의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됐어요. 어떤 플랫폼을 구축해야 되는가. 기존에 있던 연구학교, 선도학교들이 아무런 힘을 못 발휘했어요. 그 제도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다시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랬으면 지금 스마트 교육, 무슨 교육 막 했잖아요. 연구학교 했잖아요. 주도적으로 잘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재고민이 필요한 거죠. 네,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됩니다. 혁신학교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혁신학교 이전의 학교개혁의 방식이에요, 이게. 그렇죠? 어떤 주의와 이론, 어떤 신념 있는 학교장님, 리더십 이런 걸 작동되고, 교실에서는 이제 수업 이게 중심으로 됐죠. 그래서 이제 수업 컨설팅, 수업 실기 대회, 또 보고서 쓰기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떠나면, 교장 선생님이 떠나면 원점이에요. 많은 연구학교가 만들어졌는데, 그렇죠? 교실마다 격차가 심해요. 그래서 3월달 되면 학부모들의 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저 선생님하고 담임이 됐으면, 저 선생님 담임이 안 됐으면 3월달이 로또라 그래요. 이렇지 않은 학교, 누구나 안심할 수 보낼 수 있는 학교. 이런 것들에 이제 고민됐죠.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구조죠, 이게. 이 구조 가지고서는 또 역량이 축적되지 않는 구조죠. 그러면서 이제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뭐냐? 바로 이런 거죠. 시스템과 문화가 구축되지 아니하고서는 어렵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생활 공동체가 교실이 이루어지고 학교가 된다. 학교에 학폭 터지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규범이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학폭 터지고 막 이랬을 때. 학교 문화를 바꾸는 작업이 필요한 거지, 학교 폭력에 관한 제도를 만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생활 공동체에 대한 고민이 시작됩니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는 학생에 대한 규칙과 규범은 많아요. 근데 교사에 대한 규범, 학부모에 대한 규범이 없어요. 근데 혁신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윤리 강령, 규범, 학부모의 강령 이런 게 있어요. 학생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특히도 규칙으로 학생을 체벌하는 게 아니라 교사들이 먼저, 학부모들이 먼저 수범적 활동으로 몸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의 존경어 쓰기, 다음에 아침맞이 운동하기,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학교 문화를 만드는 거죠. 이게 달라진 것이죠. 규칙으로만 생활 공동체는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존중과 배려의 학교 문화를 만드는 거죠. 이게 민주성의 시작이거든요. 학교 민주주의는 소수자의 배려, 인격적 존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이런 작업들이 되어지고, 다음에 이제 교사들의 성장의 과정도 협력 그 자체가 성장이 되도록 학습 공동체를 조직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옛날 수업 공개만 하던 개방이 아닌 일상적인 개방과 공유의 시스템. 예전에 우리가 바랐던 수업의 공개 이런 것들은 감시와 통제로 보여졌어요. 내 교실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아니라 함께함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이 틀을 만드는 변화들이죠. 바로 이 학습의 공동체가 구축되어야만이 아까 린 스타트업이 되는 거죠. 집단적 성장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학교가 변하는 거거든요. 이 점에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저기 이제 책들 몇 가지에서도 이걸 주목해서 중요하게 대다가 지적하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아까 변화한다는 것이 교사의 보람이 되고 즐거움이 되지 않냐면 성공할 수 없거든요. 이 과정을 통하면서 교사들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가져요. 옛날에 감시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함께함으로써 신뢰를 갖고 그것이
동료성이 되고 그것이 자부심이 돼요. 이것을 집단적 효능감이라 그러죠. 이 과정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학교가 되어야 바로 수업과 교육과정의 변화로 연결되는 것이죠. 학습 공동체가 되지 않은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편제를 바꾸려고 할 때요, 교사장이 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학교 교육과정을 바꾼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미래 학교를 만든다는 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체제와 문화가 바꾸지 않고 어렵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이제 민주적 학교 운영 체제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초기에는 자율적인 학교 경영 체제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때의 과제는 학교 문화를 우선적으로 관료주의를 타파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적 학교 체제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저는 미래 학교에 갔을 때는 이제 이것이 뭘로 바뀌어야 되느냐? 자율적인 운영 체제로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그때 시작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이것이 덜 돼 있을 때는 우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학교마다 다르겠지만요. 이런 것들이 저희에게 끝까지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스토리가 있었어요. 근데 혁신학교에는 뭐가 있느냐면 스토리 듀잉이 있어요. 그죠? 이게 참 중요했잖아요. 듀잉이.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텔링이 있어요. 혁신학교를 막 잘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야 퍼지는 거거든요. 그죠? 더 나아가서는 힐링이 있어요. 혁신학교에는. 그게 뭐냐? 자부심과 동료성이에요. 자, 이런 것이 이제 학교를 바꾸는 거라 생각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혁신학교에는 doing, telling, 힐링이 있다. 이게 좋은 학교이죠. 그랬을 때는 그 지속 가능성이 담보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계가 있었던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이게 보면 이제 전라북도 것이긴 한데요.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분석을 했어요. 이 혁신학교 정책에 대한 조사 분석을 했는데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어요. 그죠? 뭐 미래 지향성들에 대해서 높은 가치 나왔고요. 자율성에도 좀 높은 가치가 나왔고요. 학생 인권 존중에 대해서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에서 부족함이 나와요. 64.2%.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과제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 밑에 나가면 소외된 학생이 없는 교육이라는 문제. 우리가 이제 이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맞춤 교육, 개별화 교육 이런 여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공공성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55.6%라고 해서 굉장히 낮게 나와 있어요. 수업에 있어서 어떤 게 주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지금 제시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좀 더 주목해서 내일의 혁신교육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과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혁신교육을 한번 살펴봤던 것들입니다. 우리가 여기는 6년 또는 10년의 과정을 쭉 훑어봤고요. 그걸 보지 않아도 또 하나 있어요. 살펴볼 일이 생겼어요. 의도치 않았지만 코로나라는 상황이 이미 와버린 미래교육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죠? 이 미리 와버린 미래 교육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되죠. 어떻게요? 성찰적으로, 비판적으로 우리가 뭐가 좀 부족했는가 살펴봐야 되겠죠. 대체적으로는 그렇죠. 원격 수업의 효과는 좀 미지수로 나와 있고요. 미지수라고 했지만 조금은 부정적 평가죠. 그다음 평등성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지능의 문제, 기후위기의 문제, 인구절벽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다가와 있고 그 속에서 이제 그 안전에 대한 것 학교라는 것이 긴급돌봄이고 또 방역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어느 한쪽에서는 학습의 격차를 낳는 문제를 좀 소유했다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 이 직업 생태계가 바뀌니까 대학 나와도 실업자가 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진로와 직업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맞춤형으로 진로 교육을 해줘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지금 크게 이제 대두두게 돼 있죠. 뭐 대학 나와도 취업이 안 돼. 또 갔는데 길을 또 바꿔. 이런 문제가 터지게 돼 있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학교는
미래학교라고 해도 좋고 새로운 학교는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해야 되는가. 기존의 방식만으로 좀 안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언론에서는 더 부정적이에요. 저희가 하는 얘기보다. 여러분들 신문에서 봤던 얘기인데요. 저희가 2학기 들어서 이제 일정한 정도 학부모들이 안심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학교 교육을 샅샅이 보고 있는 거예요. 경기도 저희가 성남에 살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맘카페가 있어요. 여기도 맘카페 있죠. 해운대에 세겠죠. 거기 판교 쪽에 맘카페는 알아줍니다. 이미 그 학교 평가 다 끝났어요. 방학 직전에 다 끝났어요. 교실 평가까지 다 됐어요. 맘카페에서는. 그런 얘기가 옮겨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었어요. 일부에서는. 학습지 교사도 이렇게 안 가르친다. 학교를 학습지 교사와 비교를 해버렸어요. 또 2학기 들어서 지금 단방향으로 계속 원하니까 이게 교육이냐 온라인 자율학습이지 이런 평가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학습의 격차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제 그 AI 온라인 수업 문제에서 맞춤형 수업을 AI를 통해서 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학습 격차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시도 교육감님께서는 모순적 발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예전에 교육부에서 나온 중장기 발전 계획에서는 이 온라인 수업의 장점을 맞춤형 교육이라고 했어요. 그걸 통해서 교육 격차 해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전개진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교사 간의 격차가 굉장히 크다. 학년 간의 격차,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년 간의 격차도 굉장히 커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되어지고 있고, 다음에 이제 학습에 있어서 진도는 나갔는데 중간층이 무너졌다. 그다음에 학습의 결손이 너무 많아서 새 학년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핵심적인 개념, 핵심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교육시켜서 옮겨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크다는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온라인 됐든 오프라인 됐든 진도 나가는 게 교육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교사의 역량이라는 게 핵심 원리와 핵심 개념으로 교과를 재구성해서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되겠죠. 대강화 슬림화를 해야 되고 교육과정을. 재구성 역량이 이제는 중요하게 되겠다. 가르친 걸 제대로 평가하자는 게 아니고 이제는 더 나가서 이런 것들이 아마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각 시도의 온라인 수업 대처들이 어떠한가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정보를 했는데 이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이 가장 잘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적극적 대처했고 초기에는 이 적극적 대처하면서 교육청이 아마 비난을 받았을 겁니다. 쌍방향으로 막 하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선제적 대응이 그래도 많은 부분을 이렇게 혼선을 최소화시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방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학습이라고 하는 부분 또한 중요하거든요. 이거 놓치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전체를 통틀어서 보게 되면 조금 암울했어요. 왜냐하면 2011년도부터 스마트 교육 추진을 했어요. 10년 전에 이미. 그런데 현재 우리 상황을 보세요. 답보상 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북으로 했다가 스마트 교과서를 했다가 한다 만한다 해가고서는요. 근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디지털로는 세계 정상인데 이 디지털 교육 부분에서는 OECD 최하위 국가가 돼 있어요 지금. 그게 이제 급작스럽게 캐리스나 EBS를 가지고 그렇게 그냥 응급 조치를 하고 말았는데. 근본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한 나라 노르웨이거든요. 노르웨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뭘 부족했는가 한번 복기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이 상황에서 각계약진, 각자 도생으로 위기 극복을 했다라고 보여져요. 그것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교실 간의 격차와 격차를 심화시켰고 학교의 교육 과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거든요. 노르웨이는 어떻게 했느냐 보게 되면 국가적으로는 대체로 어떻게 인프라 구축에 관한 부분입니다. 무선
무선으로 하는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전부 다 했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은 아이패드, 중고등학교 애들은 노트북을 줬어요. 대여인데요. 뭐 중고나 똑같죠. 초등학교 1학년 때 6년 쓰면은 중고나 똑같이 뭐 대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학교에 와서도 했어 이미. 이 오기 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 학교에서 이걸 연습을 했어요. 예. 이제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을 지정된 걸 가지고 했고요. 이제 꾸준히 해왔던 것이 교실에 있던 것이 가정을 옮겨갔을 뿐이에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서 이게 검색해본 노르웨이 온라인 수업 보면 떠요. 이런 것들이 아마 이렇게 잘 갖춰진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 했던 것이. 그다음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이 플랫폼을 철저히 지원해 줬어요. 우리는 우왕좌왕했잖아요, 이게. 이 플랫폼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안 돼 있고. 이학스토를 쓰면은 뭐가 부족해요? 게시판이 없죠. 예, 그렇죠. 학습 진도 체킹이 안 되죠. 소통이 없죠. 그 새로운 뭔가 보충해 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밴드 같은 걸 다 썼거든요. 그래야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던져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또 썼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좋냐면 동일한 플랫폼을 쓰니까 이 소극적인 교원, 좀 부족한 교원들이 따라붙을 수가 있었어요. 소극적인 교원이 발목 잡기에 능하거든요. 못 따라가니까. 근데 여기는 동일하게 쓰니까 그것을 채워져 갈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학교 교육 과정의 관리가 용이해요. 지금은 학교 교육 과정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전부 다 교사별 교육 과정 체제로 가버렸어요. 조금 저기 하면 학년형 교육 과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관리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점은 학생들의 학습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성취 목표 관리가. 이런 점들을 이렇게 되어지고, 다음에 통합 노고인 시스템이 갖춰있다 보니까 어땠는 거예요? 애들이 공부하다가 막 지금은 있잖아요. 막 몇 배속으로 돌려버리기, 한꺼번에 2개, 3개 돌려버리고, 우리 지금 가능하잖아요, 애들이. 예. 근데 그거 못하게. 막 틀어놓고 유튜브 봐불고, 이런 것들이 학습에서는 반드시 집에서도 다 관리가 되게끔 통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커다란 문제가 없이 이 문제를 됐던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급박하게 대처를 했지만, 뭐 내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없어지면 그냥 쓱 넘어가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을 보고 또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철저히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 그다음에 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 책임해야 되고, 교사들은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되는가, 오히려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유하는 일이 교사의 역할이 돼야 되죠.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서는 이제 뭐 그 온라인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제 다양한 학습이 하려면, 소통과 교류를 하게 하려면 공간이 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할 때가 됐다. 학습의 공간을 어떻게 재구조할 것인가. 그 네모난 교실에 지금 그대로 복도 교실 있는 이런 구조 속에서 뭐 미래의 역량은 소통 역량이고 문제 해결 역량이고 뭐 다양성, 근데 공간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미래 핵심 역량 막 이런 얘기만 해요. 근데 인프라를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아까 온라인에 있어서 인프라 구축이 어떤 효과를 내리는가 똑같은 것 같아요. 이 환경이. 예전에는 이제 강력한 리더십과 역량 있는 교사, 신념 있는 교사, 이것을 위해서만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 이 혁신적인 교육 환경이 중요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온라인 수업을 해보니까 알겠잖아요,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형태의 학습은 다양한 학습의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인식이 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지난 11일 10월 한 2주 전쯤 되나요?
11일 여기 이제 국가교육회에서 딱 조사를 했어요. 현재 우리에 대해서 이 감염병 확산 이후에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었다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는데 온라인 수업 확대는 어때요? 학습의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고 학부모들도요, 교사들, 학생들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아까 저희가 지적했던 뭐 저출산이라든가 기후위기라든가 인공지능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것은 거의 다 학생, 교사, 학부모가 거의 동일하게 비슷하게 인지하고 있어요. 차이가 별로 없어요.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미래교육에서 어떤 역량, 어떤 걸 길러야 되는 문제인데요. 학생,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존중, 배려를 경험하고 배울 것인가. 근데 혁신교육에서도 중요하게 다뤘던 과제가 똑같이 학부모님들이나 또 교사들에게서도 똑같이 이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이 있어요.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이 주도성, 이 문제를 생각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학습자의 자존감과 자기주도성이라는 문제. 근데 학교 교육에서 보면 경쟁 교육을 시키거나 성적 순으로 아이들을 놓다 보면 자존감이 떨어지고요, 주도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가르치는 것, 평가 체제에 대해서 조금 달리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생각보다는 그 민주 시민 그 교육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좀 낮아요. 근데 이걸 다 포괄하는 것이라서 그렇게 표가 나왔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근데 요즘은 좀 더 우리 데이터적으로 의미 있는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국가 정책에서도 이게 반영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단지 이게 이제 우리가 만든 설문지만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요. OECD에 나온 거 똑같이 나왔어요. 그 러닝 프레임워크에서도 보게 되면 그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핵심 역량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 개인의 집단의 어떤 행복, 웰빙을 추구하는 쪽으로 잡혀 있어요. 목적 자체가. 이 혁신교육에서도 이거 좀 잘 정리했던 것 같고요. 또 학습 나침판에서도 학습자의 삶이라든가 자기주도성 이런 부분을 중요했는데 이 내용을 두 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는 힘에 주목했어요. 아는 힘. 교과 평가를 해도 그렇고 교과를 해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이 아는 힘에 주목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하는 힘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는 힘이 바로 이제 핵심 역량인 것 같아요. 하는 힘인데도 어떤 하는 힘? 함께 하는 힘. 함께 하는 힘.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뭐 그 지식, 기능, 태도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는 힘에 대한 부분, 이 지식적인 부분, 지식산업 사회에서는 그렇잖아요. 이게 중요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는 힘, 또 이게 함께 하는 힘.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온 거지. 교과의 융합, 프로젝트 학습. 이게 이제 그거 연도 만나는 거잖아요. 약간 이제 아는 힘에 대한 핵심 개념과 원리, 이제 함께하는 힘은 이제 프로젝트 학습과 같은 거, 융합적인 교육을 하는 거, 좀 더 탈교과적인 거. 그럼 공간도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교과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재구성하는 힘이 우리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OECD에 나온 자료에도 우리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가교육회의에서도 지금 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을 하자라고 많은 부분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자 중심 교육에서 학습자의 삶의 중심 교육으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학습자의 삶의 중심 교육으로 이것을 학교 교육 과정을 새롭게 손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토론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일랜드라든가 싱가포르가 이걸 미래교육에 대한 대처를 좀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거 보시게 되면 능력 있고 자신감 있는 사람, 자신감이라고 하는 건 이제 다 대두하고 있어요. 싱가포르에서도 자신감 있는 사람, 자기주도적인 사람. 이제 경기도에서도 2030에서는 이 자신감과 주도성을 그 목표에다 설정을 해놨어요. 아마 이 점도
함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는 우리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략적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앞부분까지 쭉 그니 반성적으로 살펴봤다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점인데요.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위에서 할 일, 그 다음에 학교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지원청이라든가 이 단위에서 중간호에서 해야 될 일, 이렇게 세 가지로. 밑에서 하는 것은 다 좋고 위에서 하는 거 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각각의 역할들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제 위에서 할 일은요, 이제 도교육청 넘어서 이제 교육부가 있긴 하지만 특히 제도를 만드는 부분에서는 교육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래교육을 여는 데 있어서는, 미래학교를 여는 데 있어서는 실은 이 제도 편성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쪽이 주도적으로 해야 돼요. 현재 초중등교육법에 자율학교법이 만들어진 20년이 됐어요. 근데 아직도 손을 안 댔어요. 그러니까 미래교육을 얘기해야 돼요. 아이러니하죠. 지금 자율학교나 해는 학교나 일반 학교나 권한이 더 똑같아요. 좀 획기적으로 손을 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 다양화도 좀 이루어져야 되고요. 소규모 학교다가 통합학교 있는데 법률 기반은 전혀 없습니다. 법과 제도를 좀 개편, 초등교육법 개편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학교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좀 더 많이 확대해서 학사의 유연성들, 지금 이런 부분, 교육과정의 편제라든가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획기적으로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시켜 넘어줘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제 아래로부터는 이제 혁신교육을 좀 더 심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육과정의 다양화, 학습의 다양화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이 평가에 있어서의 관심이 많은데 지금 교수평 일체화 자꾸 이런 용어를 쓰는데 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보다는 학생 성장 중심 평가를 한다. 성장 중심의 평가의 핵심은 피드백입니다. 피드백. 지금 학습의 격차 문제라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잖아요. 시험을 보고 선별하는 게 평가가 아니라 선별을 위한 평가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 책임이 아이들에게 있는 거거든요. 성장 중심의 평가, 피드백 있는 평가, 맞춤형 교육을 하면 맞춤형 평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각자의 실천이 그러하지만 이번에 많이 깨달았잖아요. 학습 플랫폼의 중요성. 교사들이 교육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것을 공유하는 과정, 그걸 구축하는 작업, 그걸 지원하는 작업. 이것이 이제 전문적 학습 공동체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는 몇몇 사람을, 우수한 사람을 불러다가 콘텐츠를 만들고 학교 현장 그대로 써라, 소비자로 만들었어요. 자, 스마트 교과서 만들었고요. 이북 만들었어요. 위에서 만들어놨지만 교사들은 안 써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위에서는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것, 플랫폼을 지원해주는 것하고 콘텐츠는 밑에서 만들어서 올리게끔 해야 되겠죠. 개발자적인 것으로. 특히 교과교육연구위를 이것과 두 개를 묶어줘야 돼요. 교과교육에서 만들었으면 연구보고교육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콘텐츠를 올려서 공유하도록. 우리 연구보고서 써요. 승진할 때. 근데 공유합니까? 누가 뭐 썼는가도 모르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죠. 공유로 바꿔야죠. 공유체제로. 그 다음에 중간으로부터 이것은 교육지원청의 다행이가 중요해집니다. 이제. 그래서 지방교육과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통합되지 않은 구조 내에서는 이 교육지원청과 기초단체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특히 단위학교 해결할 수 없는 게 많아요. 돌봄의 문제, 그 교육 인프라의 문제 이런 것들은 단위학교가 어렵잖아요. 공유체제를 같이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지금 가장 이게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초 단위로 하는 이게 굉장히 취약해요. 이것은 이제 사회적 교육 격차로 계속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인데 특히 이번에 보면은 돌봄의 문제 누가 해야 되느냐? 방과후 돌봄도 그렇고요. 마을 교육이라든가 평생 교육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학교가 할 수가 없어요. 지역 교육청과 기초단체가 함께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지원청이란 지원자를 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역 교육청이어야 되고 학교 단위를 지원해 주는 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지역교육 인프라 구축의 문제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고 단위학교는 자율에다가 넘겨야 된다. 이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학습 복지 체계를 구축해야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단위학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지역을 단위로 해야 되고 교육 지원청은 이거에 올인해야 되고 이제 혁신교육지구 사업도 여기에 학습복지 구축이라는 측면에 좀 더 올인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하기 전에 할 일이 하나 있어요. 늘 새로운 것을 학교 보고만 하라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미래교육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 행정의 혁신이 필요해요. 특히 도교육청과 교육부에 어떤 거냐? 교육청에서 하는 장학사라고 할게요. 교육부는 연구사 하는데 하는 일을 딱 보면 세 가지를 해요. 어떻게 해요? 연구학교, 승진학 연계시켜, 연수, 장학, 장학자를 발견하는 이 세 가지 사업이 주요 사업이 돼 있어요. 정책적인 게 없어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학교의 자치와 자유를 저해하는 활동을 해요. 이게 다 낚시질 사업이에요. 다 공모사업으로 연동돼 있어요. 자, 경기도에서 제가 미래교육국장을 하면서 경기도에 있는 공모사업을 교육부에서 떨어지는 것부터 해가지고 학교 단위로 하는 학교를 전부 다 해봤어요. 몇 개가 나오는 게 경기도가 2,300개 정도 학교가 나오는데 4,200개의 공모사업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학교당 2개씩 전부 다 공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학교도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닝길 사업이에요. 돈 들어갔을 때만 돌아가고 인센티브 있을 때만 돌아가요. 아까 지속산업과 지속성과 축적이라는 문제가 결국은 혁신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닝길 사업을 가지고 2-3년짜리를 가지고 어떻게 학교 혁신을 도모하겠어요? 과감하게 정비를 해야 된다. 영구학교, 선도학교, 거점학교, 중점학교 뭐 등등등등 단위 공모 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것을 혁신 사업과 연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지속 가능하게 단위 학교가 선택하게 자율적으로 하게끔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하냐? 학교 교육 과정을 행사화 시켜버려요. 학교를 수동화 시켜요. 우리가 말로는 학교 자율화와 자치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수동화 시키는데 어떻게 자치가 되겠어요? 아주 오랜 동안 익숙해졌어요. 20년 동안. 531 교육체제에서 공모사업이 굉장히 확대됐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대대적인 정비가 지금 해야만 학교 자체를 바탕으로 하는 미래교육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학교 자치와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공모사업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없애자는 걸 떠나서 학교가 알아서 골라서 하면 되죠. 공모로 하지 아니하고. 다음에 이제 단위학교 책임주의란 단위학교주의를 깨야 된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청에서 단위학교에 대해 얘기하면 왜 간섭하냐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협력이어야 돼요 이제는. 네트워킹의 사회입니다. 자율의 개념이 단위학교 중심이 아니라 협력적 체제인 것이죠. 학교와 학교 간의 협력 체제, 네트워킹 개념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학교를 개선하는 지구장학 협의 체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협력 자체가 책무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유를 얘기하면서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이번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학교장님들에 대한 많은 불만들이 있어요. 교사들이. 뭐라면 물어봐 리더십. 뭔 얘기하면 옆에 학교 어떤지 물어봐. 잘 안 되면 하던 대로 리더십. 작년 하던 대로 해. 이게 어떻게 자치와 자율입니까? 그래서 이 책임성은 자율성은 책임성을 수반하는 건데 책임지지 않는 자율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협력하지 않는 자유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잘못된 거죠. 이 부분에서 좀 더 이제 단위학교가 위에서부터 아래로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스스로가 책임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학교도 이제 행정 중심의 학교에서 교무 조직을 개편해야 되죠. 어떤 조직으로 해? 학습 조직으로. 그래서 이제 학교를 어떻게 보느냐, 행정 조직에서 학습 조직으로 전환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나중에 좀 더 분석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학교는 행정 조직인지 전문 조직인지 학습 조직인지 아직은 좀 더 모호한 구조이죠. 그다음에 각종 공문서와 지침들 이런 거. 이 지원청을 만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공문서 줄이라는 게 학교 현장의 요구거든요. 그죠? 예. 그 지원청 이름 안 붙여도 좋은데 공문서를 대폭 줄여라. 자율권을 확대하라는 게 요구거든요.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 교과 연구의 교원단체들이 연수를 참여하고 그들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것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플랫폼을 구축해 주는 것. 이 시급한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뭐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건 에듀테크 산업으로 가서 교사들이 그쪽에 들어갑니다. 많은 교사들이 능력 있는 교사들이 지금 공적인 플랫폼에 이 콘텐츠를 놓는 게 아니라 사적인 에듀테크 산업에 지금 많이 빨려 들어가 있어 그쪽에 지금 활발하게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부산도 보면 이 독자적인 교육청 단위의 학습 플랫폼을 좀 구축한다고 몇 개 시도가 그러니까 민간 에듀테크 산업 쪽에서는 굉장히 반대의 목소리를 막 내고 있어요. 예, 저는 그래도 이 공적인 학습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산업을 위해서 이것을 벌리면 안 되죠. 공공재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하고 교원들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컨텐츠를 만들어서 넣고 공유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적극적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교과과학 연구를 특히 더 활성화시키고 올릴 수 있도록 작업을 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네, 뭐 다음에는 이제 아까 했던 얘기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미리 교실을 만드는 작업들이에요. 아까 했던 이제 연구회들을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이제 컨텐츠를 개발하고 공유하는 것들 학습 플랫폼에 그다음에 혁신학교들을 좀 네트워킹을 해서 자료를 같이 공유하는 작업들. 그래서 혁신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실험들이 이제 함께 이루어지고 공유할 수 있도록 작업할 필요가 있겠고요. 아까 제안했던 것 중에서 각종 선도학교, 공모학교, 연구학교 이런 것들을 혁신학교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저희가 그냥 가칭으로 자율형 혁신학교라고 했는데 혁신학교에서 학교 문화, 학교 체제에 관한 부분을 의무적으로 하게 하고 다음에 이제 특성화 교육 과정을 실행해보게 하는 거죠. 민주시민과에서 하고 있는 민주실천을 민주실천 혁신학교로, 문화예술 혁신학교로, 뭐 스템으로 하는 뭐 그 혁신학교로, 생태환경을 하는 학교로 이렇게 그것은 이제 학교들마다 고유한 이 탁월성들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예산도 뭐 그쪽에서 나오는 예산에다 플러스해서 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학교 현장에서도 뭐 우리는 혁신학교 아닌데 니네보다 잘해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다음에 이제 미래학교입니다. 이건 실험적인 학교인 것 같아요. 실험적인 학교인데 현재의 법률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 자율학교의 자율 교육과정 운영 특례 조항을 좀 더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도 보면 통합 운영에 관한 학교 그 규정이 좀 있어요.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방법, 대안학교법, 특성화 학교 일을 해서 하는 방법 이런 법률들을 좀 최대한도로 확장시켜서 실험들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부산과 이런 게도 소규모 학교들이 있잖아요. 소규모 학교들을 학년군 학교로 재편해 보는 거예요. 무학년제까지는 하기 어렵지만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을 묶어서 하는 소규모 학교. 공간도 그렇게 해주고요. 제가 여주에 이제 교육자로서 있으면서 5개 학교를 그런 식으로 학교를 재구조 작업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해 본다든지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초중 통합학교, 뭐 중고 통합학교, 유초 통합학교, 캠퍼스형 학교 이런 실험들을 이제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또 인구 절벽이 되면서 이런 작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다음에 여기 부산에서도 이제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립 대안학교들을 만들어서 좀 더 실험을 해봅니다. 뭐 다문화 국제학교를 가지고 그 외국어는 3개를 다 쓴다든지 한국어, 뭐 영어, 그 다음에 제2 외국어 이렇게 해가지고 수업을 그렇게 해본다든지 이제 매우 다양한 실험이 가능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에 위기가 와 있는데 3+2 학교.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성화 고등학교에 이제 학생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교실이 반 이상이 남아 돌아가고 기기도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직업 평생학교를 만드는 거 지자체 함께해서 그리고 거기는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로 한다든지 또 이제 위탁형 대안학교 직업
서울에 가면 아현정보산업학교 같은 학교들을 만들어서 대학 가기도 그렇고 막 이런 아이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애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작업 이런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꿈이 있어요. 하나. 벨기에에서 있는 이런 학습파크와 같은 학교가 하나 만들어졌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간단히 저는 소개를 드리면 학습파크는 공식적인 교육 과정이 있어요. 그 기본 어떤 핵심 원리 기본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형 교육 과정 기반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 밖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공식 교육 과정이 있고, 이 세 가지를 이제 마을형 교육이죠. 이 세 개를 다 수용하면서 학교 교육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마 현재 이런 부분들은 부분적 실험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서는 의미 있는 것은 프로젝트 어떤 학습과 어떤 보고서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는 표준화된 평가를 없애고 피드백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평가 체제를 추진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좀 더 실험적인 학교로서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실험입니다. 지역 교육청이 중심이 돼서 해야 할 일. 특히 이제 이것은 단위학교 중심으로 지금 학교 적정화라든가 이 미래학교도 공모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마을이 지역을 단위로 개념 재편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인구 분포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보통 10년 이후에 상황을 지금 해야 되거든요. 체킹을. 그러면 빅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것 학교 단위가 할 수 없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지자체하고 함께 빅데이터 관리를 해야 돼. 인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몇 명 추이 이런 변화를 해보고 어떤 학교를 없애야 될 것인가, 어떤 학교는 복합화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미래 학교를 어떻게 작업을 해줄 것인가, 이런 그림과 설계를 이미 짜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단위학교 공모로 맡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정 규모 따로, 공간혁신 따로, 미래학교 따로가 아니라 한 군데 이걸 하나로 작업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은 타워가 교육지원청에서 종합계획을 좀 짜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뭐 유휴시설 관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또 지역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 방안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또 이제 민원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 잘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원회 같은 것을 지역에 뭐 시의원들, 또 영향이 있는 사람들 같이 짜면서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돼야만 단위학교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있잖아요. 돌봄이라든가 방과후라든가 이런 문제, 이런 부분을 이제는 거기서 책임을 하게 하려면 이런 고민이 필요하죠. 그래서 통폐합을 했다 하면 어떤 학교는 그 자리를 이제 돌봄 또는 방과후 교육, 청소년 문화센터 뭐 등등 여타의 부분으로 해서 그 옆에 있는 학교와 공유제로 쓰게 되면 단위학교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측면들, 또 그다음에 평생 직업교육센터를 만들어보는 문제, 이거 단위학교 할 수 없습니다. 공무사업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우리가 함께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법령적인 부분도 조금 더 개정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 평생교육법을 좀 손질을 해줘야 돼요. 원래 이게 그 전에는 사회교육법하고 떨어져 있었는데 96년도에 사회교육법을 없애버리고 이것을 평생교육법으로 집어넣어버렸어요. 지금 저는 오히려 그때 사회교육법이 있었으면 이 방과후 돌봄 같은 것을 초등교육법에 안 넣고 거기다 넣으면 되거든요. 특별법을 자꾸 만들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정 안 되면은 사회교육법을 안 만들면 지금 평생교육법 속에다가 그걸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이 방과후 교육 같은 부분이죠. 네, 그러고 이제 돌봄은 아동복지법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제가 이제 여주에 있을 때 그 연구 용역을 넣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시하고 함께 작업을 했어요. 이 교육의 전체의 부분을 어떤 형태로 이 시를 이 교육 연계 협력화를 만들 것인가 이렇게 해서 실제 5개 학교를 그 이후에 계속 지원을 하고, 또 여주 자영농구라고는 특성학교가 있는데 그것을 또 이제 옴니아 학교처럼 학교 개발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연구 용역, 별도 용역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가지고 한 10여 년 정도 연구를 해서
10여 년 동안의 플랜을 짜서 교육장이 누가 오든 시장이 누가 오든 지속하게 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건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한 내용인데 오산의 예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오산 메이커 센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도로가에 있는 조금 상가예요. 그러니까 시가 이걸 사가지고 메이커 센터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쪽에 있는 주민센터하고 소방서를 옮겨버립니다. 다른 데로. 그리고 여기를 스타트업 센터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의 학생들과 이 교원들을 위한 교육 공간을 같이 써요. 청소년들을 스타트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메이커 교육, 교사 교육도 이루어지고요. 그 옆에 있는 부분 오산대학교, 오산중학교, 오산고등학교, 정부산업고등학교 이게 하나의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지고 이런 전체를 이렇게 도시 설계를 하는 거죠. 교육 도시로. 뭐 이런 식의 모델들이 이제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져야지. 근데 이게 지자체하고 함께 작업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도시에 있는 교육 인프라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어떤 부분을 중심적 허브로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해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이 부산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그 구도심에 굉장히 많잖아요. 재생화 작업도 해야 되고 그 교육의 인프라라는 것이 이렇게 적정하게 분배되어 있지 않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연계 고민을 한다라고 하면 좀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 내가 사는 곳을 떠나지 않아도 그 속에서 아이 기르기 좋은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뭐 취업이 됐든 평생교육의 기술교육이 됐든 이런 것이 뭐 초, 중, 고 이때까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마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모색해 주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뭐 요번은 이제 혁신교육 그 부분에서 지자체의 그 회장을 맡고 있어요. 오산시장이 전국적으로. 그래서 많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설명들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했던 많은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우리 고 신영복 선생님께서 늘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 뭐 그냥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한 법입니다. 관찰보다는 애정보다는 실천적 연대보다는 입장의 동일함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 비전을 공유한다라고들 하죠. 입장의 동일함이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서 관계의 최고의 형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혁신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연대를 통해서 또 좋은 친구들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니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강의해 주신 서기련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들 어떠셨나요? 이 방송이 지금 유튜브로 생방송 되고 있고, 지금 이제 끝까지 한 1시간 넘어까지 질문이 없다가 막판에 이게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이렇게 제가 질문을 대신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YS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교수 편기 일체화가 갖는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학교 생활 일거수일투족을 평가의 대상으로 만들어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들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원장님의 말씀처럼 일정한 성취 기준에 맞추어 평가하기보다는 개별적인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또는 지원하는 평가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 끝에 질문하는 내용이 일단은 없습니다. 여기서 마무리인데 앞에는 질문이거든요. 원장 선생님 한번. 예, 뭐 제가 한 얘기를 좀 더 해석을 더 명료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학교 교육의 본질이 뭐냐라는 부분에 좀 더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성취 관리를 한다는 것은 동의해요. 그렇지만 일체화를 돼야 된다는 것은 표준화의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 또 거꾸로 평가를 위한 교수 학습에 주목할 수가 있겠다. 나중에 보게 되면 이런 오류가 이제 우리가 평가라고는 문제에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 이것이 누구를 위한 평가냐? 대학 가기 위한 자료를 기록하기 위한 평가냐 아니냐? 이런 것들도 잘 반성적으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혹시 마지막입니다. 앉아 계신 분 중에 혹시 강의 들으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원장님께 하고 싶은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마이크 한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원장님 올라가시면 다시는 없을 겁니다. 이 평생에. 없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열강해 주신 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지금 시계가 5시가 아직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원래 5시 반까지 계획이었는데 여러분들의 활발한 질문을 바탕으로 30분까지 할 계획이었는데 질문이 하나로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지만 아시죠? 내일 아니고 모레 그다음에 19일 목요일까지 2020 미래를 여는 부산 다행복학교 한마당은 다행복교육 한마당은 쭉 이어집니다. 마지막까지 같이 하실 거죠? 네, 긴 시간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